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7월 27일 하루교육학 모범 답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수학습 파트 중에서 라이겔루스가 출제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 설계자가 이제 최적의 맞춤형 어떤 교수를 아이에게 처방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설계자가 변형시킬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답안에도 구성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정한 성취 기준, 이거는 교수 설계자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틀의 어떤 성취 기준의 어떤 목표를 제공해주면 그걸 토대로 어느 정도 활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목표 자체는 변경시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과 내용적인 측면들, 예를 들면 수학에서 뭐 확률과 통계면 그 안에서 뭐 배워야 되는 내용들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그러한 교과 특성 내용은 또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수 설계자가 교수 설계를 할 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면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냐 파악하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설계 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효율성에 영향, 매력성, 효율성, 안정성, 이런 것들의 결과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용 객관식 기출 문제를 보면 라이겔루스의 이 조건 변이는 한 4-5번 정도, 4번 정도 출제될 만큼 빈도수가 높게 출제가 되었죠. 근데 왜 안 나오냐면 너무나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많이 출제가 되었어서 쉽다고 생각해서 안 나오겠지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언젠든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이겔루스의 교수 설계 3대 변이 막상 시험 현장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공학 및 방법 파트를 보면 상황 학습 이론을 출제했습니다. 물론 그 앵커드 학습, 정착 학습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상황 학습과 정착 학습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조금 다른 맥락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앵커드 학습과 상황 학습을 좀 비교해서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상황 학습만 따로 떼어놓고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앵커드 수업 모형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상황학습 이론이 인지적 도제 이론과 비교돼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중요시 봐줘야 됩니다.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 선정하는 과제라고 하든지 그게 이 상황학습 이론과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인지적 도제 이론에서 실시하는 협동학습이 이 상황학습의 협동학습과 또 어떻게 다르냐, 그걸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지적 도제 이론 같은 경우에도 협동학습을 이제 할 때 주로 인지적 도제 이론은 핵심은 그거잖아요. 물론 내가 인지적 도제이론을 할 때 그거를 배워 나가는 과정에서 협동학습을 하겠지만 기본적인 인지적 도제이론 협동은 그거예요. 전문가로부터 배우는 게 가장 주된 활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제이론인 거잖아요. 근데 인지적인 도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 둘의 협동학습이 어떻게 보면 그 학습의 중점적인 요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문가의 것을 제대로 습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과 소통하고 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주된 상호 교류 활동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교류죠. 그러니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협동의 과정이. 근데 상호학습 같은 경우에는 다평등한 상태를 가정하고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 거, 내가 남을 설득시키는 걸 배우도록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내 것을 논리적으로 아는 방법을 배우는 거, 구체적인 상황 맥락 문송의 안에서 나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안에서 얻게 되는 그런 협동학습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인지적 도제 이런 것 좀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론서를 봐도 인지적 도제 이론과 이 상황학습 이론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 평가와 교육 철학 영역의 문제를 내보았는데, 평가 부분에서는 이제 연구 방법 종단 연구를 출제를 했었죠. 종단 연구 뭐 나올 확률은 매우 적겠죠. 높진 않지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물론 중요시 여겼던 부분이 있어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겨서 리커트 척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커트 척도가 그 많은 평가, 진단 평가라고 하든지 총괄 평가라고 하든지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뭐 다양한 뭐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거를 제끼고 딱 교육 평가의 핵심 문제로 나왔던 적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의적 영역이 그만큼 이제 중요시 여겨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정의적 영역에 대한 평가, 평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험이 나왔었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뭐 학습자에 대한 어떤 연구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실험 연구 과정에서 이제 독립 변인과 가외 변인과 종속 변인을 바탕으로 평가한 이런 외적 타당도, 내적 타당도 이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특정 학습자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하는 이 종단 연구도 충분히 이제 실제적인 맥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단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종단 연구 중에 종단 연구의 유형이 있어요. 뭐 패널 연구, 동료 집단 연구, 경향성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 종단 연구는 장단점 위주로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나왔죠.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적의 시작점, 내재적 목적이라서 피터스와 허스트 이런 자유교육론을 추구하는 학자들, 철학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내재적 목적과 연관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었긴 했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객관식 시험에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 이걸 추구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놔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그럼 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정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으시면 이 부분도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교육 행정과 교육 사회 그리고 나머지 교육 심리학 과정 영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